네, 안녕하세요. 김동훈 차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빠진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고, 오늘 화상일, 어제죠? 어제 화상일을 하긴 했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채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오늘자 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빠진 원인을 NH투자증권은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국제유가가 8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가 커졌다. 결국 이제 수요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경기 관련 문제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번 주에 영국이 약간 영국 BOE죠. 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엇갈린 정책을 쓰면서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는 거고 영국 중앙에서는 긴축을 하는데 그 정책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시장에서 신뢰라든가 파운드와 급락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BOJ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최근 했잖아요.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그 부분이 부분 따라가지고 일본 주가에서 급락한 점, 이 부분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특히 이제 2번, 3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NH투자증권은 분석을 했는데,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환율이죠. 환율이 오늘 143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와, 이거 너무 무섭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천장이 진짜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결국은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와도 급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 강세의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실은 달러가 강세되는 만큼 원화가 약세,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또 일부에서는 좀 원화가 너무 과하게 약세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까지는 달러 강세되는 폭이나 원화가 약세되는 폭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환율 상승 부분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큰 리스크가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달러가 강세되는 폭보다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즉 원화가 약세되는 폭이 더 커진다면은 그건 이제 그 부분은 달러 강세 이외에 다른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곧 조만간 이게 1,500원 이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되는 국면까지는 환율이 조금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는 분석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내용에도 있지만 오늘 의외로 외국인 자금 매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 매도가 많았죠. 물론 여기에는 개인들 실제 판 것도 있겠지만 주가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락을 주도하는 강제 청산, 이게 한 2시 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확 빠지더라고요. 이 강제 청산된 물량이 컸을 거고, 근데 이게 보통 강제 청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 오히려 내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일 아침 장에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급 문제죠. 수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를 낳는 그런 수급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물론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은, 일단 먼저 또 반복된 얘기지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동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올해 기업이익도 빠지지만 특히 2023년에 대한 기업이익 불확실성, 결국 EPS죠. EPS가 계속 감익되는 부분이 결국은 시장 주가 지수라든가 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신흥국에 대한 크레딧 리스크, 결국은 신용국에 대한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우려가 났다 보니까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뭐 중국은 좀 선방을 했더라고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좀 굉장히 안 좋았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대응 전략이 뭐 경기와 무관한 뭐 유망 테마, 전기차, 인프라, 엔터, 아이폰 부품, 뭐 비료, 예. 그리고 또는 뭐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서비스 관련 자동화, 뭐 이런 로봇, 의료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여기 보면 장기적인 이슈에 투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성장성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다음은 그 신한금융에서 나온 그 매일 나온 자료인데요. 그 마감 시장 자료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죠. 영국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총선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달러 강세로 갔다. 그래서 원화 환율이 올라갔고, 뭐 국내뿐만 아니고 그 미국 금리 인상 지속되면서 이게 주가에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작용했다.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위험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 결국은 좀 조심하자. 예, 뭐 고양이죠. 조심하자. 네. 이건 신용증권 자료인데요. 또 신용증권에서는 이제 국내 이야기도 있지만 해외 쪽에 특히 S&P 500에 대해서 이런 얘기 냈더라고요. 저도 이제 빅스 지수는 가끔 보고 있는데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최근에 이제 S&P라든가 물론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히려 S&P 500의 옵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오히려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 때잖아요. 이렇게 쫙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는 아직 바닥은 아니구나.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올라주면은 시장에서 빅스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에 노출이 많이 돼 있거나 하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 지수 자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페니슬린 결국은 이게 바닥에 대해서 막 파는 거 있잖아요. 공포에 이제 파는 거. 그 수준은 아니구나 해서 아직까지 바닥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고요. 또 이게 좀 유익해 보셔야 될 문구가 뭐 제가 화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부터 QT 양적 긴축이 2배로 됐잖아요. 6월 달에 시작을 했다가 9월 달에 이제 2배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9월 달부터는 2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긴축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QT로 인해서 유동성, 결국 시장에 이제 그 현금이 빡빡한 조건이 돼서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없으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매수라든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일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또 저것도 썼더라고요. 일부 신용 위험이라는 건 결국 그 채권으로 치면은 그 하이힐드라든가 그 회사채겠죠. 회사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냐. 결국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 뭐 기준금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미국에도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은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반영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반영되고 하면은 결국은 이 비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특히 이제 신용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보통 하이힐드 신용도 낮은 기업들의 채권 발행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제 스프레드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는 요게 신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신용도 좋은 기업들은 괜찮아요. 근데 보통 채권도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이힐드부터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저희도 잘 봐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아직까지 하이힐드 스프레드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5는 아직 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5까지 안 넘었는데 이게 5를 넘고 6을 넘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 위험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좀 주의 깊게 보자. 약간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 증거사 있는 자료인데 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거의 뭐 개발락으로 저희 장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피보나치 되돌림은 지금 61.8% 수준을 이미 깼어요. 그렇죠? 깼고 그나마 제가 좀 뭐 이 전반적인 지수 흐름만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 맞아요. 거의 이렇게 좀 쭉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가는 거는 추세적으로 하향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변동성 지표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죠. 모멘텀 지표 중에 하나인 그 RSI라고 있어요. 이 지표가 보통 30에서 70 사이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30, 30 이하로 빠졌던 구간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일부 나왔어요. 그 폭이 작든 크든 간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오늘 30 이하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간은 좀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반등, 이 반등의 폭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폭 자체는 예상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구간에도 들어왔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ADR 지표인데 이건 이제 상승 종목사하고 하락 종목수 비율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거의 최근에 그 빠졌던 저점까지는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좀 조금 남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지표죠. 기술적 지표상 봤을 때는 하락이 좀 많이 과한 상태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결국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소폭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진입한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나름 판단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코스피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 코로나 때 하락점에서 그 상승 구간 있잖아요. 최대 이게 작년 6월 25일이거든요. 6월 25일이고 이거는 작년 3월 달이겠죠. 3월 달. 근데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잖아요. V자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쭉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50%그 여기서 요 사이 있잖아요. 이 저점에서 고점 사이에 50%까지 빠졌다가 오늘 이제 이번 달 9월 달에 61.8%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를 좀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월봉을 봤을 때 아직까지 조금 하락의 폭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볼 때 이 61.8%를 깬 적은 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또 깨질 수도 있겠지만 61.8 요 수준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요거는 항상 중요해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월봉 기준으로 61.8을 깨냐 안 깨냐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보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깨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약하고 반등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장세를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안 깨지고 다시 50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좀 뭔가 차라리 옆으로 횡보라든가 아니면 좀 스무스 올라가든가 이런 모습 좋겠죠. 최대한 요 선은 안 깨는 게 좋긴 해요. 요 선은 여기. 이게 이제 지지선이겠죠. 이 선이 굳건히 지지를 해주면은 그나마 국내 증시는 그래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게 아니고 요 선 지켜주면은 바닥은 좀 확인을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만 보고 코스피 중에서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그다음에 연금이 이제 종목을 뭘 샀는지 봤어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그다음에 대형 뭐 LG에너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코스닥 150 이거 인덱스죠. 코덱스 200. 이쪽 보면은 뭐 저희가 펀드를 할 때도 레버리지라든가 특히 코스닥 150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결국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물론 개인이 팔기는 많이 팔았어요. 순매도는 맞는데 그 순매수한 종목들은 결국 레버리지죠. 그다음에 LG이노텍은 그 애플 관련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금융주는 뭐 금리가 오르니까 개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주 중에서 대장주를 산 것 같고요. 코덱스 200이라든가 코덱스 코스닥 150은 결국 레버리지에 부담을 느끼는 그 인덱스 투자를 하는 거, 결국 상승에 베팅하는 고객들이,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가 좀 많이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약간 증시를 위쪽으로 보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위쪽으로 보고 투자한 고객들이 많다, 뭐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종목별로 이렇게 특이점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게 금액이 크진 않은데 이제 외국인도 레버리지 투자를 일부 했다. 결국 상승 쪽에 베팅을 한 거고, 실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매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순매도를 보면은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자, 우. 근데 이게 좀 다르죠. 개인들이 아까 탔던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LG이노텍, 삼성전자, 우. 근데 외국인은 지금 팔았죠. 예, 순매도죠. K북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 외국인이 판 거를 개인이 또 받은 결과가 되네요. 물론 하루 거래 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최소 3일, 5일, 뭐 일주일은 봐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는 일단 그렇게 보여요. 그다음 기관 말고요. 이게 금융투자, 증권사잖아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늘 거래를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자, 삼성전자 샀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또 반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샀어요.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결국 개인이랑 반대로 거래를 했죠. 그럼 이 말은 즉슨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전자를 사고 전자 상승 베팅을 하고, 어차피 전자가 오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오르니까 오른쪽에 베팅하고, 반대로 빠질 것 대비해서 인버스 쪽에 베팅하고, 뭐 이렇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진 장에 샀다는 거는 좀 바닥 근처, 원래 기관들은 바닥 근처에서 좀 많이 사거든요. 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바닥에 대한 어떤 기관 금융 투자만의 뭔가 그런 낌새를 채지 않았나? 약간 그런 좀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예, 어쨌든. 근데 인버스를 샀다는 건 좀 찜찜하긴 하죠. 또 하나 보실 게, 여기 연기금요. 근데 좀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연기금 어떻게 보면 증시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 인버스를 좀 샀어요. 보니까 인버스. 그것도 제일 매수가 많았거든요. 결국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향후에 빠질 것 대비 샀다는 얘기는 향후 증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희한하게 LG 에너솔루션 샀더라고요.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안 좋았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 샀고,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종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LG 이노텍 있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인버스 샀다는 거는 뭐 방어를 하든 뭐 해지를 할 목적은 모르겠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를 조금 남겨주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국내 증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간단히 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금 새벽인가요? 새벽 1시 20분인데 조금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일단 최근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기조가 채권 시장, 특히 채권 금리에 엄청나게 빨리 반영이 되고 있어요. 엄청 급해요, 지금. 솔직히 전 좀 무섭더라고요.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특히 뭐 장단기 금리 다 떠나서 모든 금리가 전 구간에서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 국채 10년이 오늘 4.3으로 일단 마감했고요. 4.3. 예. 거의 지금 한 달 사이 엄청 오른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 채권 국채 10년 금리가 3.8이에요. 3.8. 이거 엄청납니다.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이 국내 10년 금리가 4자를 보이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그 저번 주에 했던 FOMC에서 우리 계속 긴축도 할래요. 그리고 연방 기준금리는 내년에 올해 말까지는 4.4 갈 거고요. 내년 4.6까지 갈 거예요. 라면 요게 지금 땡겨서 다 반영시킨 것 같아요. 반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점도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게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 FOMC에서는 4.4 올해 말, 내년 4.6, 2024년이 돼야 3.9. 결국은 이 말은 즉슨 그 연준 위원들은 일단 내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 인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점도표는 계속 변하고 작년 말에 올해 금리 예상이 0.5였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뭐 이걸 100% 신뢰한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연준에서는 내년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계속 긴축을 하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4.6이라는 이 긴축, 뭔가 계속 긴축하는 거죠. 올라가잖아요. 이게 최근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국내 10년 금리부터 해서 모든 구간에서 금리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는 오늘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막 기재부에서 뭐 청문회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거든요. 뭐 환율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었대요. 이 여건 변화라는 거는 결국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잖아요. 긴축 강화. 왜 이래. 그래서 여건 변화가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 금리 외환 시장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 정책 결정하겠다. 특히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 이 달러가 강세가 가면은 결국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물가를 바로 올리거든요. 유가가 최근에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환율 오르는 것 때문에 얘가 상쇄돼 버려요. 이렇게. 그럼 결국 물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기준금리, 물가 이런 걸 다 총괄해 가지고 통화정책 결정하겠다. 그 원론적인 얘기긴 하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건 원론적 이야기보다는 이 여건 변화, 뭔가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거고, 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가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창용 총재 되게 좋아요. 뭔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장에서 오늘 또 뭐 좀 욕도 많이 먹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방식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 다음 FOMC 미국이죠. 75bp 올릴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 75bp 올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따라 가지고 결국 또 한번 충격이 있을 것이다. 결국 다음 FOMC에서 올리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 충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말씀한 게 연준의 점도표, 저번 주 FOMC에서 연준의 점도표가 예상 상회에서 그 1%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됐다. 결국 기준금리가 저저번 했던 FOMC보다 이번 FOMC는 기준금리의 그 끝나는 종결금리 그거를 1% 올라간 거죠. 그게 결국 긴축 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자, 이 정도까지 그 금리의 끝 터미널 레이트를 올릴 것을 예상한 사람은 일부 있었지만 이게 일부만 생각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긴축할 거라고 예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상을 안 하다가 예상을 하지 않았다가 예상을 못했던 게 발생하면은 굉장히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지금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 흡수가 뭘로 되고 있냐? 채권 금리 급등, 주식 하락, 결국 채권과 주식이 모두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장중에 금리인데, 오늘 국채 10년은 4점, 제가 장중에 4.2까지 왔는데, 아까 제가 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3까지 갔어요. 가고, 현재 미국 국채는 3.8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엄청 올랐죠. 요때 거의 고점 지났다가 잠깐 빠졌다가
전고점 뚫고 갔고요. 마찬가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좀 빠졌다가 전고점 뚫고 갔죠. 이렇게 뚫고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승한 힘이 크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장기금리 약간 상단이 막혀있는 채로 가긴 갈 거예요. 예, 그건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지금 이제 단기 채권형, 물론 참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펀드를 잘 안 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예금금리가 제가 뭐 보니까 비대면에서 하는 예금금리가 3.7인가? 예, 3.75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예금금리가 이게 4%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예대 마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은행에서 이자 장사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이만큼 올려놓고 예금금리는 이만큼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은행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대출금리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예금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빨리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르면 당연히 오르겠지만 오를 때마다 그 인상하는 폭을 조금 정부 눈치를 본다면 조금 더 올려서 어쨌든 간에 예금금리 4%가 4% 찍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투자 상품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예, 유유입니다, 유유.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뭐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단기 채권형 펀드하고 MF를 그럼 지금 한다면, 꼭 지금 한다기보다는요, 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MF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는 지금 NHIMD 개인 신중 MF1호, 그 다음에 단기채는 한화로 단기채를 가져봤어요. 두 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MF는 연환산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요게 8일 가시면은 여기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전일자나 당월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일자 당월 수익률이 2.5잖아요. 결국 MF의 연환산 수익률은 2.5%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한국은행 기준이 올리면은 요 수익률이 이제 약간 올라가겠죠. MF는 장부가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면에 하나 단기채는 그냥 시가평가야. 말 그대로 주식형처럼 금리 오르면은 채권가 빠지면서 단기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가가 오르다 보니까 단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현재 YTM이 3.3, 듀레이션이 0.4 정도 돼요. 저 YTM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기 예금 금리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단 향후 금리 변동, 그러니까 시장금리 향후 시장금리 변동이 없어야 돼요.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하는 하는 그 수익률. 결국 향후 1년 동안 금리 변동이 없다면은 하나로 단기채를 하시면은 연 3.3%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근데 물론 금리도 있으니까 이 3.3에서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2% 갈 수 있는 거고요. 얘가 뭐 5% 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인데, 만약에 1년 후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23년 1월 1Q, 2Q, 3Q, 4Q. 지금은 3월 9월 달이잖아요. 자, 한국의 기준을 계속 올려서 어쨌든 이렇게 됐다. 올렸다. 근데 이때가 이게 지금이고요. 지금 요 인상폭이 1%가 됐다. 결국 지금보다 내년 9월 달에 기준금리가 1%가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그런 가정하에서 MF고 단기채를 한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냐? 자, MF는 기준금리 인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이제 2.5는 되잖아요. 그럼 한 번 올리면 2.75, 그 다음에 0.25씩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0.25씩 올라가니까요. 3.2, 3.5가 되겠죠. 2.5에서 지금 한국의 기준이 2.5니까요. 근데 바로 이제 3.5를 다 적용하는 거 아니죠. 오늘 가입하더라도 기간별로 적용받는 게 이게 평균 정도 되겠죠. 평균 정도. 요 평균이면 한 3% 뭐 내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수익률이요. 연 3% 내외 정도 되겠네요. 근데 단기채는 금리가 어쨌든 1%포인트 올랐잖아요.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니까 오르면은 결국 그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 가격 하락 부분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 그 두레이션하고 이제 YTM을 써서 금리 인상분 곱하기 두레이션에다가 플러스 YTM 하면은 한 0.29% 돼요. 근데 뭐 이거 실제 계산상의 약이기 때문에 두 개 차이는 별로 이제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 이맘때 1% 기준금리 올랐다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럼 두 번째는 자 만약 지금 현재 자 오늘 기준금리 0.25 올렸다 한국은행이 올린 상태에서 한 달 수익률을 한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MF는 기준금리 인상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똑같이 연한화 수익률이 0.25가 되겠죠. 자 오늘 0.25를 올렸는데 MF를 가입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1년 후에 뭐 그 이후에는 뭐 기준금리 변동 없다 치고요. 1년 후에 연한상 수익률이 2.75가 된다는 거죠.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0.25가 올렸으니까 여기 두레이션 곱하고 그 다음에 그 YTM은 연 개념이니까 YTM하고 한 달 수익률 보는 거거든요. 한 달 수익률. 그러면은 결국 약 기간 수익률 한 달에 0.17인데 이걸 연환하면 2.04%. 결국은 단기적으로 MF가 유리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만약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상태에서 누가 MF를 가입하고 그 다음에 단기채 가입을 했다. 근데 한 달의 수익률을 보면은 연으로 따지면은 MF는 2.75고 단기채는 연 2.04라는 얘기죠. 결국 이 이야기는 MF는 장부가 평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채권 펀드 수익률 그대로 반영되면서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났지만 단기채는 뭐 기준금리 똑같이 단기채가 이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만큼 올라가 가정했으면은 이 단기 채권에 있는 그런 단기 채권에 편입하고 있는 그 채권들의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두레이션만큼 가격 빠지고 거기다가 이제 YTM 한 달 분이잖아요. 그 나는 12한 거 하면은 0.24. 결국은 한 달 후에 한 달만 봤을 경우에는 연한 수익률 따지면은 MF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지금 FOMC도 계속 금리 올릴 거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이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 4분기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긴축이 강화되게 되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강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강한 긴축의 얘기는 기준금리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기준금리 올라간다는 얘기는 MF는 수익률이 개선되지만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 금리 올라가면서 가격 빠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닐 거예요. 수익률이 약간 MF보다 수익률 상승폭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3에서 6개월까지 단기 자금은 단기채보다는 MF가 유리하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뭐 ES는 그렇다 쳐요. 근데 요 예시 있잖아요. 1년 후에 제가 가정을 1년 이맘때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올라갔다고 올라간 거를 가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거는 만약에 이게 아니고 내년 뭐 3분기든 4분기든 금리가 지금보다 빠져 있으면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빠져 있거나 최소한 지금 수준 비슷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때는 또 MF보다는 단기채가 유리해지죠. 어쨌든 단기채는 금리가 지금 가입해서 수준보다 좀 빠지면은 그 채권가 올라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수준보다 내년에 금리가 빠져 있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제가 요 예시는 이제 요 가격 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뭐가 유리한지 보여드리려고 예시한 거지 실제 내년 3, 4분기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뭐 좀 더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예. 근데 그 금기가 이제 요거로 보거든요.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점도표는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건데 2023년까지 긴축을 한다고 했지만 그럼 시장에서는 이게 CME에서 패드 왔죠. 맞아. 한글로 적을게요. 선물가란 거잖아. 결국 2023년 9월, 2023년 11월, 2012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조금 빠진 쪽이 많을 겁니다. 라고 물론 이 비중이 아직 거의
유지한다는 비율이 많긴 하는데 일단 제일 많은 거는 여기 기준금리가 좀 빠질 겁니다 라는 비중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거든요. 물질을요. 근데 오히려 만약에 경기 침체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얘가 요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물론 이제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냥 이제 내년 상반기 한 말쯤이나 3분기쯤 되면은 이 경기가 지금 뭐 그렇게 썩 좋다고는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 기준금리는 좀 오르더라도 10년 장기채 금리는 저 스물스물 빠지거나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 내용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2014년 이게 5월 달일 거예요. 5월 달부터 2005년 7월 달까지도 기준금리 이거 인상이거든요.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이었는데 이때 2년 채권금리, 미국 기준 2년 채권금리는 같이 따라 올랐어요. 근데 10년 채권금리는 오히려 처음엔 좀 오르다가 오히려 빠졌죠. 이렇게 슉 빠졌잖아요. 예. 근데 이게 10년 국채 금리가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 연두색이 그 OECD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이게 하락 국면이었어요. 그럼 결국 경기가 안 좋으면은 뭐 단기 금리야 당연히 기준금 따라가기 오르겠지만 장기 금리는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생하면서 결국 그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금리가 스무스하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금리 10년 국채 금리 뭐 국내든 해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채 금리가 많이 온라인 상태면은 채권 가격이 많이 싸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놓고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채권 금리가 빠지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자본 차익을 취하는 전략이 지금은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표는 제가 다음에 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하니까 시간이 지금 거의 좀 오래돼서 이 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어쨌든 이제 금리가 급하게 오르긴 하지만 급하게 오를수록 채권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제가 뭐 맞추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채권 금리도 뭐 8부, 9부 능선, 뭐 작게만 7, 8, 9부 능선까지는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결국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치식을 좀 권유드리긴 뭐 하지만 어쨌든 분할 매수 최소한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요. 두 번 넣으실 분은 세 번 넣고요. 최소한 분할 매수로 해서 내년 하반기라든가 조금 더 멀리 보면 2024년 한 상반기 돈가 들고 계시면은 채권형 본 특히 장기 채권이요. 단기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장기 채권 쪽에서는 기대했던 수익률 이상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